첫 번째, 김문수 대 한덕수. 한국 정당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 누가 잘못했네, 뭐 누가 잘했네, 뭐 어쨌네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뭐 요런 차원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떴어요. 70대 노인에게 대통령 시켜주겠다 속여 3억 원 갈취. 뭐 요새 보이스피싱 심각하잖아. 근데 아무리 70대 노인이라고 해도 대통령을 시켜주겠다는 말에 일반인이 속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저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70대가 이 사람이야. 이 가운데에 계신 이분이고 양 옆에 이 두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이라는 얘기죠. 근데 무서운 거는 이게 실화가 될 뻔했다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거를 뉴스에서는 후단협 악몽이 떠오른다 그랬어. 후단협이 뭐야? 후단협이 뭔지 기억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 정치병자거나, 두 번째, 오타쿠, 세 번째, 아재. 왜냐, 저 일은 2001년에 23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 때 저거를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미 지금 이제 40대, 50대쯤 되셨다라는 얘기죠. 자, 뭐 여기 계시는 아재분들은 뭐 잘 추억 되새김질 하면서 보시면 되고. 근데 이 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동년배들은 모를 거 아니야. 후단협이 뭔지. 자, 후단협이 뭐냐? 말 그대로 후보 단일화 협의회의 줄임말이에요. 그냥 이제 이 한국 정치라는 올림픽이 있으면 단일화는 하나의 종목이야. 모든 선거에서 단일화가 발생합니다. 옛날에는 단일화 안 하지 않았나? 가령 옛날에 87년 대선 이럴 때는 김대중, 김영삼 다 단일화 안 했잖아. 92년 대선 이럴 때 다 단일화 안 하지 않았나? 우리나라에서 단일화라는 게 사실 저 후단협 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저 때부터 조금 의미 있는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저 이후로부터 단일화가 너무 모든 선거에 따라오는 약간 부속품처럼 돼가지고 아무튼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겼는데 저 때가 DJ 정권 말기였을 거 아니에요. 정권 말기에 뭐 너무 게이트도 많고 비리 사건도 많이 터지고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이제 대선 후보의 지지율도 같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빠지는 현상이 발생한 거야. 근데 문제는 저 때 월드컵이 있었어요. 4강을 갔잖아. 그래서 당시 대한축구협회장을 하고 있던 정몽준 씨의 지지율이 급등. 아무튼 그래서 이회창이 1등, 정몽준이 2등, 노무현 전 대통령 아예 3등이 됐어. 아예 3등이 되니까 이제 정권 연장을 못할 것 같으니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노무현 사퇴해라, 후보를 교체해라, 단일화를 해라. 우리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니야? 다 보면은 다 역사 속에 다 있어요. 이게 우리가 뭔가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일은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야. 옛날에도 다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었어. 근데 저 때 이번처럼 후보 교체를 하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단일화를 실시를 했는데 결국 정몽준 씨가 져서 이제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이때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제 정몽준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4.6% 차이로 져서 단일화를 했어요. 근데 이 단일화가 그냥 끝나지 않았어. 여러분들 기억나요? 나는 잘 몰라. 너무 어렸을 때 있던 일이라서 나는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그때 대선 전날에 정몽준 씨가 지지 철회한다 그랬다며. 그래갖고 집 앞에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해서 돌아가는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유명한 사진인데 오히려 역풍이 불어가지고 노무현 씨가 간발의 차이로 이때 승리를 했지. 그래서 그때 후단협에 참여했던 분들은 정치적인 암흑기를 겪게 되고 약간 후단협이라고 하면은 병신짓의 상징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후보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단일화를 하자라고 했다가 단일화를 부르짖었던 애들이 병신되고 끝나는 이 서사 자체는 비슷해. 서사는 비슷한데 디테일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디테일이 얼마나 어떻게 다르냐 한번 보자 이거야. 일단은 김문수 씨가 후보로 확정이 됐어. 근데 문제는 5월 3일날 선거를 이겼거든요. 근데 5월 4일날 바로 단일화를 추진을 한. 경선 끝나고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자 이제 단일화 하셔가지고 이게 이상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남 직전에 나는 단일화를 안 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했대. 저는 저때 저걸 보면서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던 게, 단일화가 안 되면 본인은 대선을 안 나오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단일화를 안 해주면 그냥 내가 자동으로 후보가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 국면 최대의 미스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자기 패를 다 깠을까? 굉장히 의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단일화를 압박을 하니까 나는 강제 단일화 응할 수 없대. 여기 밑에 봐. 자기 자신 버릴 줄 알아야 돼. 이게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맞는 말이야. 근데 3억 원 태운 사람 앞에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3억 원 태운 사람 앞에서 그 3억 원을 태운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넌 3억 원 잘 썼? 얘로 바꿔 라고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너무 웃긴 거잖아. 좀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결국 후보를 그냥 교체해버려. 그러면 이분은 땡전 한 푼 안 쓰고 후보로 등록을 한 거네. 경선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한덕수 씨로 후보 등록을 했다는 게 5월 10일 날 새벽 1시 기사야. 근데 5월 10일 날 밤 10시에 단일화를 다시 해. 봐봐요. 여러분 보면은 원래 후단협을 할 때는 일단 경선을 통한 후보가 있어. 그리고 그 후보들끼리 후단협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여기는 일단 그 후단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경선을 하는 거야. 일단 최종적으로 단일화할 애가 있고 걔를 미는 후단협이 있어. 그러고 나서 경선을 사람을 뽑아서 얘를 단일화를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나는 본 적 없어. 근데 두 번째는 더 웃긴 게 보통은 선 경선 후 단일화를 해요. 근데 여기는 선 후보 교체 후 단일 뭐야 이 뭐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잘못했고 뭐 나쁜 놈들이 뭐 이게 아니라 아니면 좀 절차가 이상하잖아. 후보를 교체했잖아. 후보를 교체했으면 교체 한 놈으로 등록을 하면 되는 거지. 왜 다시 단일화 협상을 해요? 어차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누가 3억 원을 태워도 경선을 하냐라는 거지. 뭐 그거는 좌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아니던데? 좌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던데? 국민의힘에도 당원 투표를 붙였는데 부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사실 여론조사를 쭉 돌렸을 때 한덕수 씨가 김문수 씨보다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여론조사는 되게 많았어. 그러면은 국힘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뉴스를 그런 여론조사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도 본선 경쟁력이 한덕수 씨가 앞선다는 그런 공감대는 있었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을 시켰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말인즉슨 뭐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당 지도부가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 밖에 더 되겠어요? 이게 막 민주당, 국민의힘, 뭐 좌파, 우파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그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 얘기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일종의 정치 공학적인 문제도 있어. 왜냐?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는 한덕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누가 있습니까? 한동훈 씨를 지지하는 사람도 근데 한동훈 씨는 자기는 단일화 안 한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동훈 씨를 지지를 하는 당원들이 아마 저 한덕수 등록 부결을 시켰을 거야. 근데 어찌됐든 분명한 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 사람들도 한덕수가 경쟁력이 더 있었다라는 거는 알면서도 저렇게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냥 좌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조리와 상식에 근거했을 때 그냥 저 절차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선거를 할 때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거는 사실 선거 전략의 기본이긴 하지. 근데 그 후보가 정통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통성이 없는 방법으로 후보를 뽑아놓고 당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추인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당에서 그냥 밀어붙이면은 당원들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닐까? 비대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정통성이 없어. 내가 생각해도 무리가 있어. 하지만 이길 후보니까 당원들도 허락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서야 저렇게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이거는 사람을 우습게 하는 거지. 그냥.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하면 선후단협 후 경선을 하냐고. 누차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선 경선 후 후단협은 괜찮아요. 그거는 선거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선후 단협 후경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선 후보 교체 후 단협 이건 좀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결국 이런 사태가 생기는 이유는 저는 수험 권력을 가지는 엘리트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우습게 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전까지 이제 얘기를 해왔던 이 사태의 주요 핵심 구성원들을 보자 이거예요. 일단 한덕수 씨가 있죠. 49년생이에요. 행시 8회입니다. 자, 그리고 양권이 있죠. 권성동 씨는 60년생 4시 27회예요. 권영세 씨는 59년생 4시 25회예요. 이 두 사람은 다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 사태의 피해자이자 승리자인 김문수 씨가 있죠. 51년생이에요. 이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긴 한데 그냥 노동운동가였어요. 이 사람은 생애 첫 커리어가 공장에 들어가서 노조를 조직한 거예요. 이분은 노동운동가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무시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고등고시를 합격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오던 엘리트였고 쟤는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뭐 데모나던 운동권이었는데 라고 사실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실 요즘에도 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대단히 많이 보이거든? 그냥 뭐 내가 10대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입시에 성공을 했으니까 평생 잘 먹고 잘 살. 저는 누가 뭐라 하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 되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바닥에서도 마찬가지야. 아니 이 바닥에서 시험 잘 본 게 뭐가 중요해? 뭐 정치를 하는 거는 저는 뭐 정치 잘 모릅니다만 정치를 하는 거는 결국 표를 많이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표를 많이 모아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선거에서 이기려면 뭘 해야 돼? 결국 사람들을 많이 조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을 잘 봐서 관료를 하면 뭐 행정 이런 거는 잘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사실 결국 내가 선거를 이기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따지면은 김문수가 훨씬 잘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결국 어쨌든지 간에 수험 권력을 가진 우리 같은 엘리트가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냐면 제가 느꼈던 거는 공부하는 거랑 시험 보는 거는 사실 사람 사이의 교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일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사회생활 하는 게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 뭐 정치하는 게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 근데 한국 사회는 좀 특이해서 사람들 간의 교류가 중요하지 않은 걸 열심히 했을 때 그 결과물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저 사람들은 고시 출신 엘리트여서 운동권들을 무시했을 수 있어. 근데 80년대 70년대 공장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조직하고 파업하고 하는 게 쉽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지. 근데 어쨌든 그걸 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됐잖아. 대선 후보가 됐잖아. 뭐 한국은 공부와 시험의 대가로 주어지는 게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시험을 잘 봤을 뿐인데 그렇지 못한 타인을 우습게 아는 문화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런 게 조금 완화가 되고 사실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를 조금 더 밀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이제 사회가 돼야 되는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방송을 했지만 어떤 동네에서는 7살부터 뭐 이상한 문제를 풀게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회 갈등만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잘 보는 데에 사용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스킬들 이게 사실 모든 상황에서 제일 우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어떤 상황에서든 굉장히 우월한 것처럼 대접을 받는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타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생각도 하냐면 이거를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당원들이 당원 투표로 스스로 사태를 마무리한 거는 되게 다행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만약에 법원 가가지고 가처분 엔딩으로 끝났잖아. 그러면은 기호 2번이 없어질 뻔했어요. 근데 그러면 선거가 완전 파행이 됐겠지.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치 집단들인데 후보가 나와야 뭔가 선거판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선거판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해. 주차 시비가 붙었으면 그냥 차를 뺐다 다시 대면 돼요. 한문철을 부를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런 자리까지. 근데 요새 우리나라 정치는 주차 시비를
갖고 자꾸 이제 한문철 씨를 불러와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인 건데, 항상 이제 이런 거는 결국 정치가 제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지만, 결국 정당이 정치를 하고 선거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대화하고 뭐 타협하고 협상해가지고 어찌됐든 정반합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썸띵이다라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느 쪽은 누구를 지켜야 되고 어느 쪽은 누구를 죽여야 되고 뭐 이런 약간 환국 정치? 대결주의? 이런 구도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어디서부터 이런 구도가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물론 뭐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뭐 이거를 제가 여기서 밝힐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도에서 분쟁이 생길 때마다 법원으로 가져가고 누가 하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끝나고, 뭐 그럴 거면은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지. 선거로 뽑은 판사들이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거지. 다 법원으로 갖고 갈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할 거잖아. 어찌됐든 선거로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뽑아서 우리가 일을 시킬 거면 이제 정치가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 어찌됐든 이제 다음 달 초에 대선을 할 건데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을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 후보들한테 바라는 내용들이 좀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좀 해봐요. 그러니까 좀 신선 노름하지 말고 하루하루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받고 사는 생활인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좀 먼저 해봤어요. 유권자들의 평균에 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이제 공약을 다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선거 때 되면은 뭐 공약, 이 공약, 저 공약, 자영업자를 꼬시기 위한 공약, 뭐 2030을 꼬시기 위한 공약, 뭐 다 그렇게 올스타로 공약을 포진해놔.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저쪽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가서 구경하다가는 와보면 우리 집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경제적인 저성장이 지속이 되니까 나라의 입장에서 미래에 분배할 수 있는 자원은 앞으로 더 한정될 가능성이 큰데, 가령 우리가 청년을 더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그럼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 노인 이제 들에 대한 어떤 지원은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죠. 만약에 다 늘리려면 어떡해? 그러면 재원이 없잖아.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공약을 어떻게 멋들어지게 내느냐가 아니라 내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워야 되나. 그럼 이 우선순위를 누군가한테 설득함에 있어서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 사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그냥 그거야. 기본 사회를 이룩하면 다 해결이 될 거다.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성장을 뭐 다 이룩할 수 있는 문제다. 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구호로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정치인들이 주장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그때그때 표를 걷어들이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은 국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큰 생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막 집권 초에 힘 세잖아요. 그럴 때 막 엉뚱한 거에 꽂혀가지고 하지 말고, 과연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큰 청사진이 선거 끝나고 집권을 처음에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내려면은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봤으니까 내가 가자 하면 다 따라오겠지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내가 수학을 좀 잘하면 그거는 파악할 수 있어. 근데 한길 사람 속은 몰라요. 심리학 박사가 있다고 하는데 한길 사람 속 알아? 몰라.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다 모았을 때 국가의 방향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큰 방향성을 세우고 그 방향성에서 공약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김문수 대 한덕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두 번째 인도 대 파키스탄 또 하나의 웅장한 대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